예, 소개받은 한종수 작가입니다. 예, 지금 하도경 대표가 중국말, 제가 중문과라고 그랬잖아요. 면접에서 칭찬하는 걸 갖다 얼굴에 금칠한다고 그럽니다. 중국말로는. 근데 금칠해줘서 예, 고맙고, 예, 오늘 저기 라면의 재발견, 라면에 대한 얘기인데요. 큰 대형 서점 가시면은 요리 코너, 책 코너가 굉장히 크죠. 요리 책 코너 상당히 큰데 와인만 다룬 책도 상당히 많아요. 교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은데 공기나 물에 대한 책 보신 적 있어요? 없진 않겠죠, 찾아보면. 하지만 그런 와인이라든가 뭐 이태리 요리 이런 뭐 중국 요리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적습니다. 사람들이 흔한 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렇게 책이라든가 콘텐츠가 많지가 않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나 물처럼 이렇게 주위에 너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질 않습니다. 근데 라면도 똑같은 거예요. 라면에 대한 책도 물론 제가 뭐 첫 번째 쓴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몇 권 더 읽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존재인데도 별로 없습니다. 라면에 대한 책이. 그래서 한번 또 여기 이 성북구가요, 라면 시작한대. 저쪽 월곡동 쪽에 가시면은 삼양식품 본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삼양식품 원래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공장을 이제 딴 데로 옮기고 더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공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본사를 세운 거예요. 대방동 가시면은 신대방동 쪽 가시면은 농심 본사가 있는데 농심도 똑같아요. 거기다 이제 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자기들 본사라고 본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회사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성북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라면이 시작한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누들거리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성북구가 굉장히 분식의 성지라고 할 수 있어요. 라면의 시작이고 나폴레옹 제과점 있잖아요. 거기다 성북동 칼국수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성북구에서도 분식 축제 같은 거 한번 하면은 거기다 또 대학도 많잖아요. 고려대학, 뭐 한성대학, 식품공학과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엮어서 그런 거 해보면은 원래 정통성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획안 또 슬쩍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막 터져버려 그냥 사장이 돼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 성북구 자체가 우리나라 첫 번째로 라면이 생산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라면이라는 걸 보시면은 아마 100%라도 좋겠죠. 100%라고 해도 좋을 텐데 누구나 첫 번째 요리라고 하긴 뭐겠지만 어쨌든 요리라고 치면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첫 번째 요리가 라면일 겁니다. 거의 반론 제기가 안 될 겁니다. 혹시 뭐 나 계란 프라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100% 첫 요리는 라면이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라면밖에 못 끓이는 사람도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한 의미를 가진 음식이라긴 뭐하지만 식품이라고 할 수, 어쨌든 뭐 음식이라고 치죠.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선 아까 보시면은 이 라면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국 사실 우리나라는 좀 빠지는데 동양 삼국에 이렇게 문화가 합쳐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존재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단 한중일 삼국의 공통점을 좀 알아보겠다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불교와 유교에 이제 강력한 영향이 있었던 되었었다. 두 번째가 한자 문화권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마을 문화. 그래서 맨 밑바닥 행정구역 이름이 동천정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이고 중국은 촌이고 일본은 정입니다. 맛지라고 그러죠. 맛지라고 일본 말로는. 근데 이게 모두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만 다르지. 한자만 다르지다 마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요즘에 도로명 주소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유제품은 하나도 없어요. 우유나 뭐 젖으로 만든 전통 요리 들어보신 적 없죠. 근데 일본이나 중국도 못 들어보실 것 같아요. 저쪽 뭐 이제 몽골이라든가 유구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한족들이 사는 중국 본토 쪽에서는 그 유제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 좀 내려봅시다. 당연히 차이점도 있겠죠. 차이점 뭐냐면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채식 플러스 어류예요. 일본 생산력이 굉장히 다양한 건 아실 거예요. 아마 뭐 세계 챔피언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산력이 굉장히 다양한데 뭐 돈가스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건 나중에 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들어요. 그 전에는 일본에서는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왜냐 불교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제 소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잡아먹으면 안 된다. 소고기 맛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조선 통신사들한테는 올 때 고기 대접을 했다. 특별히 이렇게 고기 대접을 했는데 조선 통신사들이 가면서 제일 놀라운 광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 농민이 소를 묻더래요. 늙어 죽은 소를 갖다. 소를 땅에 묻는 걸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 살아있을 때 일을 시켜먹는 거는 뭐 그렇다 그래서 못 잡아먹는 것까지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죽은 소를 갖다가 안 먹고 묻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은 원래 육식 문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수 문화가 굉장히 덜 발달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에 비해서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에도 가끔 쓰긴 하지만 이렇게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수가 지금처럼 흔한 음식이면 그런 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똑같거든요. 웬떡이란 말이 있잖아요. 웬밥이라고 하냐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떡하고 면, 국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흔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밀가루 문화 자체가 굉장히 약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식문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중국에 회가 있었어요. 회. 그래서 인구의 회자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 입에. 그러니까 회가 이 회자예요. 고기 회, 생고기 회자. 그래서 공자님도 회를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수호지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송강이 민물 생선 회를 먹다가 이제 심한 거의 뭐 토사변단이 날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에도 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나무가 부족해지니까 석탄으로 요리를 하기 시작. 그러면서 중국 요리보다 지지고 볶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도 석탄을 썼습니다.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석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중세까지는 이 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문화 차이가 좀 차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음식 한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식이란 말이 있었을까요? 100년 전에? 없었을 것 같죠. 그냥 음식이죠. 그냥 음식이죠. 근데 먹고 살만해져가지고 이렇게 최근 들어 한 60년 전 이러면서 경제 개발하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중식, 일식, 양식을 많이 먹게 됐어요.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죠. 중식, 일식, 양식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식이라는 말이 생긴. 옛날에는 그냥 옷이었죠. 한복이란 말이 따로 있겠지. 지금 다 서양식 저도 마찬가지로 전부 서구식으로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옷을 갖다가 한복이란 말이 생긴 거죠. 여기 한옥이죠. 한옥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생긴 말들. 우리가 다양하다고 생긴 말이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제가 아까 강남의 탄생 썼다고 그랬는데
옛날엔 서울은 당연히 강북이죠. 강남에 사람이 안 살았죠. 근데 이제 강남이 커지니까 강북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처럼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 신숙하고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된 단어들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 추석 때 한식연대기라는 다큐를 했었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중에 라면이 나왔는데 제가 2번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을 이렇게 빼더라고. 걔네들이 한식연대기니까 한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니까 PD가 막 동공이 흔들리는데 반박이 안 되니까 말을 못 했는데 내 말을 그걸 실어주면 자기 전제 자체가 흔들리잖아. 한식연대기란 제목 자체가 흔들리니까 못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 그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일단 국수, 라면 일단 국수잖아요. 라면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이미 국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국수라는 게 있었는데, 국수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아주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조금 약간 철학적일지 모르겠지만, 개통 철학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다 계시지만, 사람들이라는 이 인간이란 존재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인간이란 존재를 딱 보시면은 사람 다 똑같아요.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싸야 되죠, 일해야 되죠, 쉬어야 되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 달라요. 외모 다르죠, 성격 다르죠, 체력 다르죠, 예? 머리 지력도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한 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해도 문제 아니죠. 남들 하는 대로 살아도 문제고 너무 지멋대로 살아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이제 보편성과 특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물건들, 인간이 쓰는 먹는 거, 입는 거, 집, 그리고 직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모든 게 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특수성에 강한 조직이라든가 물건이 있을 수가 있고 보편성이 강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아주 잘 갖춘 게 이 국수라는 거예요. 국수는 뭐냐면은 일단 식감이 좋고요. 근데 두 번째가 육해공의 모든 재료를 다 쓸 수 있어요. 닭국물도 쓸 수 있고, 네. 해물도 쓸 수 있고, 돼지, 소, 모든 걸로 다 국물 내고, 고명도 다 만들고, 채소도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국수의 질에 따라, 저거라는 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국가별로 독특한 국수들을 만들어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이탈리아 스파게티, 일본의 모밀, 우동, 우리나라 그리고 잔치국수, 중국의 그리고 우리나라 당면이 있죠. 또 당면이 있고 중국 가면 여러 가지 면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다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그러면서 독특한 국수들이 만들어지고 독특한 스프와 독특한 고명과 독특한 이런 비벼 먹는 소스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겸비라고 그거 퍼센테이지로 계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다 동일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중국과 일본은 이 국수가 도해지 음식이었어요. 이게 밑에가 이제 청명상하도라고 북송 시대의 개봉, 영어로 중국말로 카이펑이라고 그러는데 수호지 부대이기도 하죠. 수호지 부대이기도 하는데 인구 100만짜리 도시였어요. 근데 이때 어마어마하게 이 국수가 보급이 그때 우리 못지않게 그 사람이 바쁘게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저기 일본 에도 시대라고 그러죠. 도쿠가와 마쿠의 수도였던 에도, 지금 도쿄죠. 도쿄도 거기 이제 독신 남자들의 도시였는데 왜 그러냐면은 참근교대라고 그래가지고 지방 영주들을 갖다가 길게는 반년,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 이 쇼군 아레라는 명목으로 에도에 오게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상업도 발달하고 이렇게 됐는데 수행원들을 이제 데리고 왔었는데 수행원들이 물론 저기 애첩들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남자 아니겠습니까? 신년에 몇 명은 여자애기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였기 때문에 이 족신 남성의 도시였습니다. 에도 인구가 7할이 남자였다고 그러는데 근데 인구가 100만이나 됐습니다. 에도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이게 나가야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이제 나가야 간자로는 길장자에다가 집옥자인데 지금으로 이제 목지 연립주택이 길게 져가지고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그런 데 살고 그러니까 주방시설 같은 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덴뿌라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덴뿌라라는 뜻인데 그래서 야다이라고 그래가지고 포장마차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부어서 국물이라든가 뭐 소스라든가 고명이라든가 이렇게 부어서 먹고 이런 요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젓가락이 일본하고 중국은 젓가락이 없죠. 저기 숟가락이 없죠. 일본 식당 가면 숟가락 거의 안 돼요. 특히 일본 여행 가시면 막 카레집 빼놓고는 카레집하고 우리나라 이제 한식집하고 카레집 빼놓고는 일본 일반적인 식당 가면 아마 숟가락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숟가락 자체가 안 주죠. 이게 요만한 된장국은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손을 들어서 먹는 스타일이고 중국 요리 쪽 가셔도 숟가락이 물론 없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식당들 가면은 중국 식당들 가면 우리나라 식당이니까 숟가락이 좀 있지만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시면은 숟가락 보시기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이나 일본 친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온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도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쇠젓가락. 저기 중국이나 일본 가보시면 쇠젓가락 보신 적 없으면 아마 한식당 제외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한식당 제외한다고 그러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 보여도. 근데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 면문화가 굉장히 발달. 중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거의 주식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는 면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아까 국수 먹여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숟가락이 이제 오로지 밥이죠. 기본적으로 밥이고 그래서 면문화가 중국하고 일본보다는 상당히 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조선은 일본은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게 이렇게 도회지에서 주로 이게 발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아마 일본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놀라신 것 중에 하나가 도심에 절이 굉장히 많다. 도심이 굉장히 절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도심에 절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다 산속에 있죠. 물론 도심에도 절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은 거고 예전에 지은 절들은 거의 못 보셨잖아요. 황룡산이 뭐 이런 건 다 터만 있는 거고. 왜냐면 이제 조선시대 때 유교 저걸 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우동이라든가 모밀 이런 걸 스님들이 많이 보급을 시켰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였어요. 산골에서 그나마 좀 국수들이 발달해요. 왜냐하면 이 병사가 잘 안 되니까 메밀이라든가 뭐 이런 약간 거친 곡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감자라든가 이런 거 갈아고 이러든가 해가지고 주로 강원도랑 평안도, 안경도 이런 데에서는
국수가 발달한 어느 정도 이제 좀 요즘 말로 캐파를 좀 차지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평양냉면, 함흥냉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연은 아니죠. 사실 곡창인 전라도에서 칼국수 외에는 그렇게 옛날 국수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그 국수 문화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우선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이미 이제 부활 말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일본인들이 대거 이제 진출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공장을 맨 처음 세운 공장들이 뭐냐면은 간장 공장하고 두부 공장들을 세웠는데 그 우리나라는 간장 두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간장은 집에서 담궈 먹는 거. 그렇죠. 옛날에 다 장어를 해서 집에서 담궈 먹는 거였는데 일본은 공장에서. 근데 이제 점점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장들. 이제 점점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경우가 뭐였냐면 옷감이에요. 의류 생활도 비슷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조선 19세기 중반에서부터 혹시 옥양목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옥양목이 뭐냐면은 그 영국 맨체스터나 이런 데서 만든 기계로 만든 그 명포.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제국 정책 했는데. 근데 근데 이게 기계로 만든 거에 너무 곱잖아요. 옥이라고 그런 거. 서양 거라니까 양. 옥양목이라는 게 많이 들어왔었어. 그래서 아마 그 인류 역사에서 거창하게 너무 거창하다면 거창하겠지만 그 인류 문명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일단 편한 거 알잖아요. 절대로 뒤로 안 가. 일단 차 타기 시작을 하고 비행기 타기 시작을 하고 기차 타고 이러잖아요. 처음에 무섭고 막 이러잖아요. 한번 맞들이면 절대로 뒤로 안 가요. 핸드폰 쓰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못 놓고요. 뭐 대부분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좋은 걸 알기 시작을 하면 절대로 뒤로 안 가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옥양목이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일본 이제 산업화랍니다. 면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좀 그런 면포 사업들은 이제 거의 끝장이 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간장하고 옥양목 이런 게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그거 자체가 뭐 가치가 있고 이런 건 하지만 그걸 두르고 살 수는 없죠. 간장도 그거 자체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뭐 찍어 먹든가 국물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 있는 게 산업화가 된 거죠. 재료인 것들이 산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옷도 사실 이렇게 기성복 여기 좀 약간 연세 지긋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양복 옛날 다 해서 입었잖아요. 양복 좀 가서 입었잖아요. 기성복 거의 없었거든요. 저기 이제 서울로 치면은 여성분들은 명동 양장점을 하고 남자들분들은 종로나 시청 앞에 있는 양복점을 가서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양복 하나 맞춰준다고 그래. 양복 맞춰주면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 맞춰 입는 옷 문화가 있나요? 거의 없죠. 뭐 한복 이런 거 좀 입고 뭐 가끔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마 그때랑 비교해 주면은 거의 뭐 멸종됐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이런 모든 게 시작이 뭐냐면 간장이나 두부라든가 이런 재료들 있잖아요. 이런 걸 공장에서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화라는 게 의류와 음식의 산업화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음식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튀김, 뭐 데프라, 그리고 뭐 메밀국수, 무슨
스시는 좀 비싸니까 뭐 거기다 치더라도 어쨌든 일본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대부분 이제 한국화돼 버렸죠. 어묵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뭐 라면하고 직접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일본에 영향을 미치기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요즘 한류 말고 하나가 그 명란젓. 일본 사람 명란젓 훨씬 우리나라보다 많이 해요. 그 자기들 음식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걸 뭐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그러는 게 편의점에서 팔 정도로 우리는 명란젓 편의점에서 팔아요. 안 팔잖아요. 근데 슈퍼에도 없는 슈퍼 많죠. 명란젓. 그래서 명란젓하고 그리고 저기 그 곱창 중국 일본말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 개는 제조포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라면이 탄생한 게 1958년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안더 모모호쿠라는 양반이 이게 참 운명이라는 게 뭐냐면 우선 그 라면이라는 단어부터 좀 아시죠? 라가 이게 민다는 뜻이에요. 원래 한자로 면은 이제 국수 면자인데 그 라면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손으로 이렇게 했던 면이었다는 거죠. 요즘 수타면. 근데 여러 번 그 약간 노르스름한 면 있죠. 그 짜장면, 짬뽕, 뭐 다 면이 그렇잖아요. 그 면이 라면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이제 중화면이라고 하기도 라면이기도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아까부터 포장마차 이런 데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게 그 인스턴트 라면에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이 양반.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이제 라면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라멘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라면. 근데 일본 라면 드셔보셨죠? 한 번씩은 드셔보셨죠? 근데 어떠세요? 우리나라 라면하고 같아요? 그쵸? 완전히 다르죠. 면은 아까 말한 그런 면이죠. 우리 짬뽕이나 짜장면에 쓰는 면.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인스턴트 라면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데, 아마 일본 라면은 우리나라 짜장면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죠. 위상이. 많이 먹고, 근데 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게 있는데, 그쪽 이제 국물로 하고 이쪽은 저걸로 하는 게 이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짜장면에서 우리나라 그 인스턴트 라면하고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오래 사는 일본 애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 맨 처음에 분식집에서 인스턴트 라면 끓여주는 거 깜짝 놀라요. 자기들은 아시다시피 그런 문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같은 라면이라고 해도 어쨌든 완전히 그 단어 자체가 같은 한자가 어원은 같아도 지금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만드신 안더 모모호쿠라는 분인데 대만이 일본 식민지였다는 건 아시죠? 한 15년 먼저 됐죠. 청일전쟁 때 일본이 넘어갔는데 이제 1945 이제 미국이 이미 카이로 회담 때 그 대만은 중국에 돌려준다. 그때 이제 중화민국이었습니다. 그 장개석이 잡고 있을 때 이제 중화민국이었는데 그걸 돌려주겠다 그래갖고 실제로도 돌려줬죠. 돌려줬는데 그때 이제 뭐 대만에 있는 일본 사람들 철수하고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 대만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기회를 줬어요. 뭐냐면은 중국에 남아도 좋고 만약 일본 가서 살면 일본 국적을 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상당수의 근데 10%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사람들이 일본 국적을 선택했어요. 이 양반이 안더 모모호쿠예요. 중국성은 오봉모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분이 넘어가서 결국 라면을 개발을 합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왜 운명이라고 그러냐면은 어쨌든 국수의 종주국은 중국일 수밖에 없어요. 뭐 싫건 좋건 이거 중국일 수밖에 없는데 발명자는 중국인이고 국적은 일본인지 모르겠지만 혈통은 중국인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또 싫건 좋건 간에 일본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서구권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예요. 적어도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산업 기반이 있는 일본 그리고 그 당시 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밀가루를 뿌려대요.
전 세계에다. 특히 이제 동아시아,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밀가루가 워낙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들 급식을 갖다가 빵하고 우유를 줬어요. 빵하고 우유를 주고 이러면서 이 밀가루 음식 맛을 들이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거 언젠가는 원조를 졸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밀가루의 맛을 들여가지고 수입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밀가루 거의 100% 수입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 우리 밀이라고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100% 수입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이건 똑같은 길을. 그래서 밀가루가 풍부한 데다가 이런 중국인 혈통에다가 일본 산업화 이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되면서 라면이라는 걸 발명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라면은 좀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뭐냐면은 이 면에 양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붓거나 끓이면은 이게 풀어지면서 되는 그런 초기 라면은 그랬습니다. 아주 극초기 라면들은. 근데 그 다음에서 이제 그 다음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조금만 여기가 이제 잠깐만요. 이게 우리나라에 본 보급된 밀가루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손을 잡는 모습. 군화랑 이런 걸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어쨌든 요새 밀가루로 보급이 되면서 어쨌든 재료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밀 키우고 이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진짜 재료 자체를 못 구하니까 아까 말한 국수가 귀했던 거였죠. 국수가 귀했던 거였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해주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삼백산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백산업 50년 뒤 60년 세 가지의 흰 거. 첫 번째가 밀가루, CJ,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설탕, 세 번째가 면포. 요 세 가지가 삼백산업을 또 3분 산업이라고 됐어요. 아까 두 개는 가루잖아요. 하나가 시멘트. 그리고 이제 세 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성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재벌들. 대표적인 게 삼성이고 제일제당 그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밀가루라는 거는 하얀 밀가루가 실제로는 만들어진 게 놀라우시겠지만 19세기 한 1830년대에서 흰 밀가루를 재분하는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당연히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전에도 하얀 밀가루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밀의 거의 반 가까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짝 벗겨가지고 한 10%, 20% 정도 손실만 갖고서 하얀 가루를 만드는 게 옛날에 그런 기술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흰빵을 먹는다는 거는 정말 귀족들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히 부자들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 밥에 옛날 그러잖아요. 흰쌀밥에 고기 먹는다. 서양 사람 똑같았어요. 흰빵을 먹는다는 거는 1년에 한 정말 손꼽을 정도밖에 못 먹고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밀가루라는 게 상상을 초월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쿠이 기요스미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라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면 아까는 면에다가 이렇게 양념이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5년 후에 뭘 개발을 하냐. 지금 수프를 개발. 이거 실제로 라면의 창시자라고까지 못해도 중시주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입니다. 이 양반이 보기 드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감정을 가지죠. 왜 그러냐면은 이 한국 전쟁 때문에 살았잖아요. 일본이 살아났잖아요. 일본이 살아났으니까 그게 되게 미안해서 남의 불행 때문에 이렇게 일본이 다시 부흥하는 게 미안했는데 이 전중윤이라고 지금 이제 삼양식품 회장님이 하도 그때 이제 우리나라 너무 못 사니까 일본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기업인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보험회사를 하셨어요. 사실
보험회사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라면을 먹어본 거. 야,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적어도 이제 배는 안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계속 찾아가다 잘 안 됐는데 이 양반을 이제 소개받은 거예요. 이 양반이 너무 좋은 조건으로 기술하고 저거 다 이전을 해. 기계라든가 이거 다 이전을 해줘가지고 그 지금의 삼양 라면이 1958년에 처음으로 탄생을 하는 조금 돼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삼양라면 광고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삼양공업 주식회사입니다. 식품공업도 아니고. 근데 농심도 원래 롯데그룹이었던 건 아시죠? 그 신춘호 회장의 신격회장 동생. 원래 농심의 원래 이름 롯데공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식품회사 차리는데 공업자 붙이기 있어요. 그렇죠. 상상도 못하겠죠. 지금 같은. 근데 그때는 저기 공업이라는 게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가 이미지를 준다. 태평양도 무슨 화성공업 그랬어요. 다 시작할 때. 회사들이 이름. 지금은 도저히 이거 공업이라는 이름을 쓰면, 물론 공장에서 나왔죠. 물론 공장에서 나오는 건 틀림없는데, 이 공업이라는 걸 쓰는 게 그 당시 굉장히 그 하이 테크놀로지적 이미지를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그 다음 아이는 식품공업으로 바꿉니다. 그러다 또 공업자도 떼고 이제 삼양식품이 되는데.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식품이란 말이 또 없었다는 거죠. 1950년대, 60년대 초까지. 있더라도 굉장히 한정된 사람은. 왜냐면 아까 옷도 그렇게 지어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집에서 끓여서 이거 먹는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은 당연히 집에서 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문화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70년대, 80년대까지도 꽤 있었죠. 그래서 나가서 뭐 이렇게 외식을 한다는 거는 뭐 결혼식이라든가 졸업식이라든가 입학식이라든가 이런 좋은 날 있잖아요. 생일이라든가 이런 날에 가서 이렇게 나가서 먹는 거였지. 다 음식이라는 건 집에서 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옷을 짓는다고 그러죠. 밥도 짓는다고 그러죠. 집도 짓는다고. 그 외에 짓는다는 글 짓는다, 곡 짓는다 이 정도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짓는다는 거. 그냥 쓰는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첫 번째로 산업화가. 근데 처음에 되게 안 팔렸어요. 진짜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공장에서 나온 걸 먹는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었고요. 두 번째가 좀 어처구니 없지만 라면이라는 단어를 라자를 비단 라자, 면자는 이제 소면자 그래가지고 옷감 비슷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를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2년 정도 되게 안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시식 행사 역 앞에다가 끓여넣어서 그냥 시식을 하고 그리고 이러면서 조금씩 알려져요. 그래서 이제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옛날 기억하시면 혼분식 있었죠. 혼분식 흰쌀밥은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예 이제 무미일도 정했어요. 그날 식당에서는 밥을 쓰면 안 된다. 통일교 나오기 전까지는 워낙 이제 쌀하고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분식 이걸 엄청 강조를 하는 게 제대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이게 충무로에 월하의 집이라는 분식점이 있었어요. 근데 분식점 누구냐? 당대 최고 스타들이 김지미, 최무룡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서비스. 근데 믿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공유나 무슨
뭐 원빈이나 뭐 이 정도 스타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매일 하는 거 아니라 이제 교대를 했었지만 그런 게 있었을 좀 이제 홍분식 그 장려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조금 다시. 그래서 나중에 광고 중에 하나 뭐냐면은 삼양식품이 제2의 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 진짜 과언이 아니었죠.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누가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어느 책에서 표현이었는데, 아까 라면이라는 게 원래 그 중국 면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라면은 이제 짜장면처럼 일본에서 완전히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 되었고, 시민권을 얻었는데, 짬뽕은 일본에서 그 정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위치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누가 표현하는 게, 일본 라면은 시민권을 얻고, 짬뽕은 영주권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라면은 아예 집안으로 입양이 된,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양아들이 됐다, 뭐, 이 정도로, 됐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공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단순한 이제 분식 장려 운동만 갖고 성공한 건 아니죠. 일단, 그 다음에 계속 한국화가 됩니다. 뭐, 고춧가루도 넣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은데, 성공한 느낌인데.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롯데, 그 당시 롯데공업이었던 회사에서 만든 농심라면. 농심라면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농심이 치고 올라가고. 그 전에 몇 개 회사들이 도전했는데 삼양하고 상대가 안 됐어요. 다 도태가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상표 이름이 회사로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농심이 대표적이고, 원래 라면 이름이었거든요. 농심라면. 그리고 하이트. 그것도 원래 회사 이름이 아니었죠. 근데 하이트 맥주가 됐고, 또 한 대가 이제 오뚜기. 오뚜기도 상표가 오뚜기였지, 회사 이름이 오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예 상표 이름이 회사로 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식품회사들. 아마 그 원조가 농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부가 따로 필요할 생각도 내리시.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라면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뭐였냐면은, 라면 누구나 끓일 수 있잖아요. 누구나 끓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맛이 있지. 기본적으로 몸에 좋건 안 좋건 그건 일단 별개 문제로 치고, 일단 기본적인 맛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밖에 없게 되죠. 더구나 산업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1919년, 이제 3.1을 갖다가 약간, 얘기를 살짝만 돌려서요. 3.1을 운동이냐, 요즘 혁명이란 말도 많이 쓰죠. 3.1 혁명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혁명이라고 봅니다. 왜냐, 모든 걸 떠나서, 그 뒤로는, 조선왕조를 다시 세우자. 이런 썰자가 없어져. 좌파 우파로 갈라지긴 했을지언정, 조선왕조를 다시 세우자 이런 세력들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이게 혁명이 아니면 뭐가 혁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3.1 혁명이라고 보는데, 그 뒤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00몇 년 지났는데, 우리 민족은 무슨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일제 식민지잖아요. 독립부터 해야죠. 좌파하고는 또 다른 자본 문제고, 그러니까 독립부터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산업화를 해요. 세 번째는 이제 군부 독재가 이제 너무 지랄 맞으니까 민주화를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남북이 분단됐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내지 남북, 동전의 양면 같은 거겠지만, 이걸 해야 되고. 마지막 5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국가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오래된 조직이라든가 예를 들면 성북구 있잖아요. 이 성북구란 땅이 이 5가지의 가치를 어느 정도 공헌을 했냐. 여기 시무장도 있지만 여기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살았으며 여기서 무슨 독립 그게 이루어졌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거 라면 공장 같은 게 있었지만 이게 우리나라 산업화에 얼마나 공헌을 했냐. 뭐 대학교들이 많은데 민주화에 얼마나 공헌을 했냐. 그리고 여기 얼마나 문화인사들이 태어났습니까? 네? 통일이나 안보에 얼마나 공헌을 했냐. 여기 있는 땅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났거나 또는 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공헌했는가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근데 이런 누구나 끓여먹을 수도 누구나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요즘 말로는 접근성이 너무 좋기 라면에서 전태일 열사가 이 분신하고 돌아가실 때 뱃속에 마지막 남아있던 게 라면이었어요. 하루 전에 삼양라면 끓여 먹은 게 마지막 먹었다. 뱃속에 남아있었던 마지막 음식이었다. 정반대로 뭐냐면 이제 공문실에서 공문하던 경관들도 물론 당하는 사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는 놈들도 엄청 피곤하거든요. 라면 끓여 먹어보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서울로 올라온 대학의 하숙생이라든가 여공들 있잖아요. 라면 없이 버틸 수 있었는데 물론 매일 라면 끓여 먹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 라면 없이 하숙생활 혼자 사는 여공들의 이런 생활은 거의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력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여성의 방에 뭐가 있냐.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옛날 밥은 당연히 집에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애들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라면이라는 게 생기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쯤에도 너희들 라면 끓여 먹으라 할 수 있죠. 매일은 못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볼일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집을 비울 수 있게 돼. 그 중에 하나가 라면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서 이제 비슷한 저건데 뭐냐면은 우리나라 여성의 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아파트라고 해요. 집만 잠깐 나가면 되니까 옛날에 집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라면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좀 매치되는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뭐 똑같다고 빠진 얘기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산업화의 상징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첫 번째로 산업화되는 걸 옷이라고 봐요. 옷감이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여기 먼지 않지만 이제 동대문 창신동 이제 그쪽에서 옷들이 그리고 이제 미군 군복들 뭐 이렇게 손실해서 입고 막 이러면서 옷이 맨 처음에 옛날 옷은 아까 말한 대로 거리도 아니면 이제 집에서 해보죠. 이제 삿바느질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게 지어있던 옷이 사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도 이렇게 이제 라면 이 시작이 라면이라고 하죠. 물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간장이라든가 두부 같은 게 있었지만 그건 재료고 본격적으로 한 끼가 되는 거는 라면이라고. 그래서 이 식품이 산업화되기 시작. 이때부터 식품이 산업화. 본격적으로 아까 이제 공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산업화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집이죠. 아파트.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라고. 근데 옛날엔 집을 하나씩 물론 업자들은 있었죠. 근데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자기 집 짓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물론 뭐 집장사들이 짓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아파트들이 쫙 깔리기 시작하고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주택이 산업화되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연차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참 그리고 올해가 그 라면 60주년이에요. 1963년에 들어왔어요. 아까 일본 라면이 1958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라면이 1958년이었고요. 그래서 올해가 60주년이기도 해요. 그래, 정확 반갑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상식량, 그렇죠. 라면의 비상식량이라는 건 너무 당연해서 이제 상식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지파동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삼양식품이 거의 망할 뻔하기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좀 기초로 말씀을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은 억울하게 당한 건 맞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농심하고 삼양이 역전이 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미 농심이 역전했어요. 10%는 40몇 대 30몇 정도는 역전, 나머지는 이제 좀 중소업체들이 있었고, 그런데 역전이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10으로 떨어져요. 삼양식품. 그리고 한때는 농심이 거의 CC까지 올라갔었어요. 자기들만 우지를 안 썼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뭐가 잘못된 거였냐면, 공업용 우지라고 그랬는데, 우지가 다른 공업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의적으로 이렇게 씌운 거죠. 그것도 누가 투설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가 했던 말이 제일 걸작인 게 뭐냐면, 밥이 있지 않냐. 사람이 먹으면 밥이고, 사람 밥이고, 개한테 주면 개밥이지. 그쵸. 근데 우지도 똑같다는 거죠. 공업용이라는 식품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걸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엄청 잘못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그게 뭐 삼양이 당한 건 당한 거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그러는 뭐냐면,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뭐가 악의 영향을 미쳤냐면,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김치 구워 먹잖아요. 그쵸? 그 맛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빈대떡 구울 때는 뭐 쓰죠? 돼지기름. 돼지기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 파묘로 쓰고 있어요. 튀기는 걸 전부 파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면이라든가 고명이라든가 수프는 다 뭐나 다양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모든 라면 제조업체들이 파묘만 쓰고 있어요. 라면 튀길 때. 그때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양한데, 튀기는 것만은 굉장히 안 좋게 돼버리고, 획일화돼 버린 거죠. 획일화돼 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우지파동이 진짜 저는 안 좋게 된 게 단순히 삼양회사, 한남회사 문제가 아니라 라면회사 전체로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때 엄청 났었죠. 나중에 전원 무죄 나고 이렇게 근데 내려갈까요? 근데 우리나라 라면이라는 거는 처음에 처음에 아까 오크이라는 양반이 완전 이제 면 뽑는 기계만이라도 좀 구하고 그 기술만이라도 가져가려고 했어요. 수프는 감히 꿈도 못 꿨어요. 근데 공항으로 딱 가는데 오크이라는 분이 비설 하나 보내줬대요. 비설 하나 보냈는데 그 안에 수프 만든 비법이 그냥 준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 기술을 많이 배우죠.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이 배워. 거의 이제 베껴오다시피 하는 데도 많고, 어떤 데는 이런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눈 감아준 적도 있어요. 가서 베끼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철저하게 일본 라면 복제품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춧가루도 넣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쇠고기국 한이 맺혀 있는 양반들이라
이제 주로 쇠고기면, 소고기면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국화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그건 다 수프잖아요. 수프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그런 라면 말고, 그냥 라면 말고, 이제 소스가 나오는 라면은 어떤 라면이 개발됐었을 것 같아요? 비빔면. 좀 늦었어요. 짜장면. 짜장면이 제일 먼저요. 네. 그럼 저기 있는 그냥 우리 전통 국수들도 이제 라면화 됐죠. 다 인스턴트화. 라면화라든가 뭐 인스턴트화도 좋고.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됐을까요? 성북동에 있는 칼국수. 그렇죠. 네, 칼국수. 제일 먼저 되고. 이게 제일 가까운 곳에서 먼저 되면서 이제 천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이 라면화되고 인스턴트화되고. 그래서 한번 가공할 정도죠. 이렇게 마트 가보시면은 우리나라 식품 코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와,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 음식 다 그냥 뭐 인스턴트화 되다고 관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돼 있죠. 그 중에 라면 코너 가서 한번 다음에 보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별별 라면 많습니다. 진짜 부대찌개 라면 나온 게 꽤 됐죠. 요즘 순대라면도 있더라고요. 순대라면도 실제로 바지락 칼국수까지 요즘에는 다 인스턴트화 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라면에 필적할 만큼 그렇게 제품이 많이 나오는 분야 딱 하나밖에 없다고. 뭘까요? 먹는 거긴 해요. 맥주? 비슷해요. 맥주? 음료죠, 음료. 음료도 거의 모든 과일하고 모든 채소가 다 음료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겠죠. 그쵸? 이렇게 머리 떠오르시면 아마 음료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떠오르실 거예요. 저기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빼놓고, 아주 기본적인 거 빼놓고라고 해도 진짜 주스 막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머릿속에 그냥 딱 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떠오르실 텐데, 그래가지고 이 라면하고 라면하고 음료만큼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또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라면들 보면 1위서부터 10위까지 보면은 다 옛날에 나온 라면들. 신라면, 오뚜기 진라면, 너구리, 다 보면은 얇은 라면이 뭐지? 스낵면? 스낵면. 네, 스낵면. 그러면 그게 다 나온 지 다 거의 20세기에 나온 라면들이에요. 딱 하나 예외가 있죠. 최근에 나온 종류 중에 불닭볶음. 그래서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개발을 하고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결국 1위서부터 10위까지 보면 다 옛날 거거든요. 물론 그때 라면은 아니죠. 물론 아무리 신라면이고 스낵면이고 진라면이고 순한맛, 매운맛 여러 가지 있다고 해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K푸드의 선봉인데, 저는 코로나 전에 싱가포르 갔다 깜짝 놀랐어요. 편의점 가니까 불닭볶음면 주포도 아니고 주포도 아니고 편의점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뜻이죠. 주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마트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라면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K푸드라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거의 선봉 여기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라면이 우리나라에서 결정적인 변화로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촌도 변화시켰어요.
왜 변화시켰냐면, 예, 식자재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뭐 밀가루에 수입하는 건 뭐 그런데 치더라도 수입하는 건 그래도 굉장히, 라면에 보통 음식 재료가 줄거도 200개 들어갑니다. 200개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수프 안까지 있고 고명, 물론 이제 고명이 좀 있는 걸로 얘기를 하면 200개 넘게 들어가는데 그게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어디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이 농사를 줘가지고 납품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어느 면 농민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뭐 채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파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배추도 이제 말려서 쓰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계약을 해서 납품받는. 그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가 바뀌냐면은 두 번째가 또 바뀌는 게 뭐냐면 유통구조도 바뀌어요. 그전에는 도매상들이 갑이었어. 큰 도매상들이. 그래서 그 양반들은 물건이 회전되는 것보다 마진을 중요시하고 있어. 그래서 잘 놓고 막 이래서 이 물건들을 갖다 놓고 이러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라면이 등장을 하면서 이 생산자 위주로 라면이 잘 팔리고 이렇게 이제 갑이 되고 가불이 되면서 시스템들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이 농촌에 농사 짓는 것도 스타일이 많이 바뀌게 된 게 그전하고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게 된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라면이 앞장서게 돼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물꼬가 튄 거죠. 공장에서 먹는 물건을 갖다가 집에서 끓여 먹고 이래도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래야 그 뒤로는 이제 모든 제품들이 다 식품들이 다 인스턴트화 되거나 반조림이 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화되고 그러면서 마트에 가는 어마어마한 식품 코너들은 다 거기서 시작은 라면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물고 한번 튀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또 빨리 오잖아요. 그런 게. 아까 여기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거든요. 옛날 저도 대학교 딱 들어갈 때 이거 양복점에 못 맞춰서 들어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워낙 기성복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이게 빠르고 저랬냐면 제일모직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양복 다 수입했었는데 너무 비싸고 막 이러니까 제일모직 이병철 회장이 이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일모직은 회사 자체가 사라졌죠. 삼성그룹에서. 그렇게 오래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구조라든가 이게 얼마나 빠르다는 걸 알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라면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편성과 특수성 굉장히 조화가 잘 됐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한번 간 회사들은 그게 여간해서 안 없어진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얘기를 좀 드리면은 아까 이제 3분이나 300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혹시 그 재벌이 용어로도 재벌인 거 아세요? 재벌 용어로도 재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적을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벌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에서 만들었거든요. 일본 발음은 짜이바츠예요. 근데 왜 얘네들은 짜이바츠라고 안 하고 우리말 재벌이라고 하지?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서양인들이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재벌 또 미쓰비시 스미토 야스다 이런 재벌들 2차 대전 전에 있었던 일본 재벌 다 있습니다. 이런 거.
근데 지금 가문이 지배를 안 해. 이름만 그러죠. 도요다 뭐 이런 회사는. 근데 제발 지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문들이 지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든지 지금은 뭐 자동차 만들고 뭐 반도체 만들고 그러지만 그런 대단한 재벌들도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밀가루 만들고 라면 만들고 그 설탕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 시멘트 만들고 이러면서 그 저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아까 전중현 우리가 이제 라면의 아버지라고 이 전중현 회장인데 그 양반 고향이 강원도예요. 강원도도 그 철원인데 남쪽 철원이라 북쪽 철원 금강산 있고 이제 그쪽이었는데 그분이 그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사람이니까 좀 국수에 대해서 좀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는 좀 이게 좀 감각이 좀 빨랐겠죠. 감각이 좀 빨라. 그래서 근데 또 총독부에서 일을 했었어요. 총독부에서 했는데 뭐 이렇게 저런 부서는 아니었고 최신 부서예요. 최신 쪽 그 부서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일어를 잘하고 막 이러니까 일본 사람은 할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 그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제가 사실 아까 이 보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삼양라면 색깔이잖아요. 삼양식품과 같이 이걸 작업을 했었어요. 자료도 거기서 받고 그런데 서글펐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초대 회장님이랑 메모 같은 걸 봤어요. 메모 같은 걸 봤는데 이런 한참 너무 이쁘게 잘 썼어요. 근데 우리말은 막 이게 틀려요. 맞춤법이 틀리고 막 참.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걸 먼저 배웠어요. 우리말은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사상연설하고 이영희 선생님이라든가 옛날 동아일보 했던 송건호 선생님 이런 자서전 이런 걸 읽어봤는데 그 양반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일은 넘어서 이제 다음 차시고 이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도 영어랑 일어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70이 넘어도. 왜냐면 20, 30대 그때는 한글을 배우셨겠죠. 당연히 배우셨겠지만 한글로 된 제대로 된 책이 있어요. 소설 뭐 이런 거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이 책들이 없었죠. 책들이 없었는데 그런 책들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려면 일어나 영어를 공부하고 그걸 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0, 30대 가장 젊었을 때 10대, 20대 뭐 이렇게 30대 초반 가장 두뇌 왕성하고 이럴 때 다 영어 1어로 공부를 해놨으니까 우리말은 나중에 배워. 해방 후에 해방되고서 뭐 이러고서 그때 이제 한글 오히려 작문이라는 것들 나중에 배웠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런 거 보면 라면도 좀 비슷한 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국수 전통이 아까 말한 대로 확실히 약하거든요. 중국하고 일본인데 훨씬 약해요. 뭐 비하자는 얘기 아니면 사실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완전히 한국화해가지고 오히려 정말 일본 마트 가보면요 우리보다 라면 종류가 더 많다라고 거기도 물론 다양하고 많죠. 다양하고 많긴 하는데 인구가 우리나라 2배 반인 거 가면 이러면은 뭐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많다. 종주국 일단 종주국인 건 틀림없죠. 인스턴트 라면에 대해서는 종주국인 건 틀림없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훨씬 더 라면 낫지 모자라지 않는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적들이 이렇게 빨라요. 적응하고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큰일 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문화 개방한
대중문화 개방한 거라고 보는데 그때 안 해고 우물쭈물 했었으면 지금 할 일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럴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감도 드린 분들도 안 드린 분들도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라면 시장 보면 1위가 저기죠. 어떨까요? 굴뚝이. 1위는, 네, 1위는 그래도 농심이, 네, 농심이 제일 크고, 2위가 어디냐면은, 오뚜기랑 저게 비슷해요. 팔도. 팔도 라면이 비슷해요. 그리고 3양은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데, 근데, 수출이 잘 돼요. 아까 뭐 싱가포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수출이 엄청 잘 돼요. 그작부터 거의 대박이 나가지고, 해외에서 대박이 나가지고, 이제는 해외 수출이 더 국내보다 많다고 거지. 농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의 공장도 있고요. 미국 공장도 있고. 그래서, 라면도 인기가 있죠. 우리가 라면도 이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인기 있고, 근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안타깝다.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일본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식품 문화 이런 데서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하다못해 인스턴트 라면에 이런 분위기가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지역색이 너무 있어. 그러니까, 지역에서 괜찮다 이런 음식들은 다 서울로 올라오거든. 서울 사람 입맛, 이게 맞추고 막 이러다가, 그런 음식점이라면 다 그렇거든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음식 할 것 없이, 동네에서 좀 괜찮다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개성적이라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지역색이라든가, 지역 문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일본 가면 하나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특산물을 도쿄에서 잘 안 팔아요. 그럼 살려면 거기 가야 돼. 근데 하루라도 자고 와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좀 되게 약하죠. 일단 뭐 하면 서울에다 이게 넣는 게 이제 최고로 아닐까. 이제. 근데, 저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도 서울이지만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서도 또 강남이죠. 우리나라 아까 의식주 산업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보면은 우리나라 그런 거에 테스트베드가 강남인 경우가 굉장히 없어요. 맥도날드도 압구정동에서 굉장히 커피 전문들도 강남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의류점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온 거 좀 대형처럼 쉑쉑버거도 강남역에서 맨 처음이에요. 그렇게 고급 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죠. 쉑쉑버거가 물론 일반 저거보다는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 걸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성북구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이제 구별들도 구별로도 이렇게 좀 색깔들이 있어야 돼요. 서울 자체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서울이란 한 색깔로 강남이란 뭐 그런 문화도 필요하겠죠. 그런 고급 문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약간 속물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아파트가 오르고 뭐 학교 좋은 데 가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맹목적으로 다 글로만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다른 생각들 해주시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라면이 시작이 됐다. 그때는 완전히 여기 아무것도 없던 시골이었어요. 시골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에도 근데 거기 처음으로 이사 간 공장이 어디셨냐면 저기였어요. 도봉구였어요. 창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거기였는데 거기다 이제 큰 공장 갖고 지으셨는데 나중에 또 거기서 저기로 또 서울에 있는 공장들 다 옮기는 조치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원주로 이사를 그 양반과 이제 강원도니까 원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원주 공장이 제일 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서울에서 이 재밌는 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옛날에 있던 공장들 있잖아요. 터 찾아보는 게 꽤 재밌어요. 예를 들면은 삼봉동에 거기 이제 주상복합회 잘 돼 있는 데 있죠. 빛과 번쩍과도 엄청 잘 돼 있는 데 있는데 거기가 연탄공장 터거든요. 신도리 비큐브 아트센터 거기도 대성 연탄터 두세 개도 연탄공장 터거든요. 근데 연탄공장 터인데 이 연탄공장이 이렇게 석탄을 이렇게 땅이 넓어요. 그래서 이 땅 팔자 사람 팔자 또 아무도 모르는 거.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거의 여담 비슷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끔가다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강의를 갈 때가 있는데 성북구에 있는 그런 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무슨 기관이라든가 뭐가 이사를 가고 땅이 비일 때가 있어요. 꽤 큰 땅이 서울에서 몇만 평짜리 뭐 비고 막 이러면 주민들이 이제 거기다 뭘 유치하라고 막 이렇게 난리를 많이 피웁니다. 근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서울에 일자리 지도라는 게 있어요. 일자리 지도라는 게 있는데 서울에 일자리가 어디 많을까요? 인구 말고. 그렇죠. 종로, 중구. 맨날 이제 4대문 안에 당연히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남, 뭐 서초, 송파, 강남 장소에도 많겠죠. 잠시까지. 예, 그 다음에 여의도가 많아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삼각이었는데 요즘에는 신흥으로 떠오르는 일자리 중심지가 뭐냐면 상암동 하나까지 브로 디지털까지. 저번에 제가 분포시 이사를 쓰려고 한번 간 적이 내려가야 돼. 제 집 신도림인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신도림 사람이 엄청 많이 타고 있었는데 진짜 금천구청역까지 다 내리서 가산 디지털 의자에 자리가 날 정도로 사람이 쫙 빠져요. 와, 일자리가 진짜 많구나.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상암동은 아시다시피 쓰레기장이 있어요. 완전 빈 땅이었죠. 이제 말 그대로 쓰레기 땅이었죠. 그리고 구로공단, 구로디지털 단지도 구로공단 JT해가지고 10년 이상 굉장히 황폐화된 곳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미디어랑 이쪽 IT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싹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셨을 텐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든지 뭐가 들어오려면 빈 땅이 있어요. 빈 땅이 있어야 다른 걸 뭘 유치라고 할 때 그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설프게 뭘 개발을 했다가 분양도 안 되고 막 이래버리면 새로 지은 거 헐지도 못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동네에 무슨 빈 땅이 있다는 거는 물론 뭐 자주 이사 가시고 이러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동네에서 계속 오래 사실 분들은 이 빈 땅이 있다는 걸 축복을 하죠. 거기가 뭐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나중에. 기본적으로 빈 땅이 있어야 뭐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가기도 했는데 라면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서울의 공간에 대해서도 이 공장들이라든가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서울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저희 집 앞인데 신도림 디큐브 아트센터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근데 거기가 연탄 공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공연장이 생기고 상상하게 그리고 물레동 이런데
프로 디지털 단지 이런 데 보면 옛날 거기가 IT 단지로 바뀌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결코 오래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20, 30년 만에 이렇게 싹싹 바뀌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미, 물론 그전에는 저거였죠. 그냥 논밭이었죠. 그냥 논밭이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땅들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말 우리나라 역동적이다. 근데 그 사이에 근데 너무 사라진 것들이 너무 많죠. 그 문화들이 이게, 아까 의식주만 이렇게 딱 생각을 해가지고 없어진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에서도 한번 생각을 가끔 뒤돌아보고 이런 생각도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직진만 하고 빠르게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서양 사람들이 서울 오면 한 너댓 번 놀란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강이 너무 커서. 런던 템즈강이나 파리 세느강 생각해보세요. 강도 아니죠, 우리나라. 중랑천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큰 산이 너무 많아서 놀래고. 그렇겠죠. 유럽 가보시는 분 다 있으시겠지만, 거기 뭐 도시 근처에 산들이 없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아파트 많아서 놀래고. 진짜 많아서 너무 많다고 해서 깜짝 놀래고. 마지막으로는 600년 수도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래서 이제 궁전 내려가면 믿는 척 해준대. 그런데, 근데 저 반론 제기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책 이것도 있지만, 이 라면이나 하나과이들 이런 게 얘기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이 물건들이 또 만들어진 공간들이라든가, 그걸 먹는 사람들이라든가, 이게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거리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걸 너무너무 다 쉽게 있는 거예요. 쉽게 있고, 물론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딱 하나, 제가 꼭 기억해 주자는 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강남, 간부, 간식 이런 말조차도 생긴 지가 오래 안 됐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로서 한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죠. 막 개파 쓰고 막 이런 말 쓰는, 안 써도 되는 말 막 쓰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너무 단어들을, 제가 이 글을 쓰다 보면 의외로 단어가 부족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한글학자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전문 분야에 뛰어들질 않아요. 예를 들면은, 한글학자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식품공학도 뛰어들어요. 여기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있는 단어에만 할 수 없겠지만 새로운 뭐가 나오면 같이 연구를 해서 단어를 만들고 의학이면 의학인 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기 우리 하도균 박사도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이랑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특히 이공계 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본 이공계들은 거의 영어를 못한대요. 몇 명 빼놓고 다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공계주의 공부하는 사람 다 원서 읽죠. 그쵸? 뒤에서 보면 의대나 공대 뭐 이런 다 원서 읽을 거야. 영어 원서 읽을 텐데 왜냐하면은 번역을 해봐야 되지도 않고 품 만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원서로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유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도 관심 있는 분야, 라면 하나 끓이셨을 때, 라면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부터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함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뒤에 책들이 있는데, 사실한 얘기까지 안 드리고,
혹시 도서관 다니시는 도서관 있으면 물론 있는 책은 놔두시고 없는 책 있으면 신청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서울 이렇게 다니는 모임들을 많이 하거든요. 관심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두세 시간씩 전국도 했었습니다. 신무장하고 하고 그랬는데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예, 제 말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가서 좀 두서가 없어졌는데 저기 라면 얘기가 또 떨어져가지고 다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질문이라든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뭐 라면 잘 끓이는 거 이런 건 아닌데.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어떤 거세요? 저요? 그냥 저는 이제 사각라면 끓여 먹고요. 네. 저기 골드 나온 거 좀 좋아하고 있어요. 네. 저기 우리 대학 동기 중에 하나가 김영민이라고 있는데, 그 SNS에서 꽤 유명한 친구인데, 그 얘기가 참 감명 깊더라고요. 왜냐면 고향이, 그 친구 고향이 부산인데, 어머니 갖고 아버지 밑에서만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학교. 근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거예요. 엄마한테로만. 근데 중학교 때 고아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더구나 그때, 지금도 아니고. 근데 그때인데,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쓰레기였대요, 완전히. 봉투만 밝히는지. 근데 그래도 그 애 하나는 잘 챙겼대요. 나름대로. 그 애 하나는 잘 챙겼는데, 이렇게 방문, 걔네 집에 이제 친구들 모두 갔대요. 제가 밥 먹고 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고아가 밥을 해. 말이 안 되는데, 라면 먹고 가라 그러대요. 근데 자랑을 하더래요. 이거는 그냥 라면이나 삼양라면 골드다. 그래서 뱀을 그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저도 옛날에 좋아했는데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글도 있고 그랬는데, 또 먹으니까 또 옛 맛들이 나더라. 옛 생각들도 나고 막 그런데, 특히, 남자들은 이 군대 가서 먹는 게 또 엄청난, 군대 가서 먹는 게 또 엄청난 추억거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먹방에서 결국 끝에 가면 라면 나오잖아요. 싸구려 라면으로 끝장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라면이란 건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특별한, 아까 말했던 산업화비와 모든 그게 다 시큰좋건 얽혀져 있는 음식 아닌 음식이라고 저는 그러는데, 음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음식이나 요리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90만원 식품 정도 되겠는데, 그 말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말씀.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라면이 보편화된 게 언제쯤 그렇습니까? 한 62, 3년 정도. 66년, 7년 정도. 그래서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제가 70년대 초에 라면 한 봉지에 가면 아버님부터 이제 직장하실 때 라면을 들고거든요. 그걸 못 끓여 먹는 거예요. 그걸 들고 그렇게 이제 그거 금방 가면 다른 분들은 바꿨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육남인데 국수를 끓이면 그 라면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귀한 곳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73년 하고 23년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귀한, 진짜 귀한 혹시 집이 서울이 아니죠? 부산. 이게 지방에서 상당히 귀한 음식이에요. 일단 그때 유통망이 약했기 때문에 부산 정도도 그랬으면 서울 벗어나면은 이렇게 라면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있으면 옛날에 그쪽이 바닷가 일본 쪽 가까워가지고 이게 물살이 그렇게 작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라면을 가장 백성이고 군대 가가지고. 그렇죠. 군대 가니까 라면을 담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때가 80년이니까 제가 라면을 그냥 가가지고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었던 게 그때쯤 같은데 그 전까지는 라면 같은 경우는 보고 오셔가지고 집에 라면을 끓이는 게 아니고 국수를 끓이면 그 라면이 하게 들어가. 그러면 제가 누나들하고 그거 던지겠다고 싸우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귀한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쳐 먹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었죠. 여기 보니까 이제 처음에 나와가지고 60년대 10원에 또 70년대 20원대 또 70%인데 50원. 두 개가 올랐더라고. 80년 100원인데 이 가격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래서 만들 가장 우리한테 복잡한 게 내가 그냥 라면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생산이 많이 되면 그래도 유지가 되니까 그만큼 소비가 계속됐어. 근데 저는 제일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분식집 라면이 1,000원이 될 때가 아직도 보여. 그러니까 세 자릿수, 네 자릿수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당연히 안 내려가죠. 근데 라면이 800원, 900원에서 1,000원이 딱 되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아니죠. 라면 공장이 아까 월곡동이에요. 예. 그러면 그 종로 아, 거기 본사 사무실이요. 아, 나중에 돈을 좀 버셔가지고, 그 때문에 보셔가지고, 근데 거기는 이제 창업하니까 일단 놔뒀고. 근데 거기 가서 그 구내식당 가면 라면 예, 예. 공짜로 줬거든요. 예, 예, 지금 종로구청, 거기. 네. 있을 거예요. 그 옆배알인데, 예, 거기가, 그래서, 저기 도봉구에다 공장을 짓고, 거기는 이제, 아까 말한 본사 사무실. 라면 먹고 싶어. 근데 저는 재벌들도 라면 먹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면이 가장 완벽한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저께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가 양대 앞에 김간에 갔는데 학생들이 다 앉아갖고 좀 있었는데 조금 나이가 들으신 분들 한 6-7명이 이렇게 남자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일반으로 뭐 인사를 보니까 연대 교수님들이신 것 같은데 한쪽에 앉아서 단체로 다 라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 트렌드가 있는 라면이 이제는 거의 용기면하고 봉지면이 비슷해졌어요. 아직은 봉지면이 조금 더 많긴 한데 이제는 한 10% 차이가 안 나요. 7, 8% 차이밖에 안 나요. 이제도라면 2, 3년은 역전될 거예요. 라면은 먹거리가 맛있네. 네, 두 번째가 또 뭐냐면 비벼 먹는 거죠. 비벼 먹는 면 비중이 굉장히 커요. 거의 3분의 1을 넘어섰다고. 아마 역전까지는 힘들겠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비벼서 나오는 면 대표적인 게 비빔면이죠. 핫도그입니다. 왼쪽으로 비비, 오른쪽으로 비비 그런데 그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라면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중에 하나가 파란색을 처음으로 썼어요. 봉지. 파란색이죠. 딴 거는 다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이라서 약간 좀 따뜻한 색깔인데 팔도가 맨 처음에 파란색을 썼어요. 이게 약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으로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파괴되죠. 그런 거를 그런 트렌드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라면이 보시면 봉지가 파란색이에요. 팔도비. 네, 팔도비. 더 질문이라든가 뭐 감사합니다. 네. 라면 끓이는 거. 라면 먹고 싶다. 밖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죠. 다음에 강의하실 때는 밖에 라면 끓여놓고 평생 상상만 잊지 않을까. 네,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